자, 9월 5일 수업이고요. 수업 시작 전에 각자 컴퓨터가 이제 포맷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설치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설치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구글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셔야죠. 다운로드 URL은 인터넷에서 요 키워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시고 나면 여기 확장팩 설치하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요 익스텐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팩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토 클로즈 태그, 두 번째는 오토 리네임 태그, 세 번째는 칼라 하이라이트, 네, 다음은 하이라이트 매칭 태그. 사실 이것보다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거는 코리안 랭귀지 팩, 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한글 언어 팩이요. 한글화 시켜야죠. 나는 영문판이 더 편해라고 하시면 뭐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애 설치했었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 네, 기능을 위한 확장팩, 익스텐션인데 그냥 확장팩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테마. 첫 번째는 매터리얼 아이콘 테마라고 하는 거 설치하시면은 왼쪽에 그 폴더 창에 아이콘 모양이 바뀐다 그랬죠? 이 테마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나는 그냥 순정으로 쓸래 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기능 확장팩이 하나가 누락됐는데요.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 이게 프리티어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애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플레이북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VS 코드 PDF라고 하는 거. PDF 파일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했었고, 그 밖에, 개인 취향에 따라, 그, 테마 설치.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깔아야 되는 게, Git SCM. 우리 지금 코드 관리를 GitHub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사용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더러 계시고 하니까, Git SCM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컴퓨터에 만들어 놓은 인증서들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동을 새로 시켜야 되니까 이참에 그냥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날 잡아서 한번 다시 하려고 그랬거든요.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셔갖고 이거 설명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윈도우스 기본 설정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파일 확장자 표시. 확장자 표시하는 방법은 아무 폴더나 열어서 보기 메뉴 안에 들어가면은 파일 확장명이라고 체크 박스 있다 그랬어요. 이게 윈도우가 기본값이 이게 표시가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켜놔야 우리가 파일 확장명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크롬 브라우저, 아,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변경을 할게요.
보통 이제 브라우저 실행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윈도우에 있는 엣지가 뜨잖아요. 그거를 이제 크롬으로 변경하는 거를 오늘 또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시간 좀 필요하시죠? 다 하셨나요?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본 브라우저가 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엣지 브라우저가 뜨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윈도우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시작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 윈도우 설정 아이콘 있죠? 윈도우에서 시작 메뉴 누르면 윈도우 시작 아이콘, 설정 아이콘 얘를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이런 그 설정하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앱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왼쪽 메뉴 중에 기본 앱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그럼 이게 특정 상황에 기본적으로 발동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기 웹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돼 있으면은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건데 이 크롬으로 안 돼 있고 엣지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엣지로 돼 있으면 여기 눌러서 크롬으로 바꾸세요. 당연히 그럼 그 전에 크롬은 깔려 있어야겠죠. 근데 얘네가 치사하게 엣지로 바꿀 때는 딴 거 안 물어보는데 크롬으로 바꾸면 뭐 하나 한번 물어봐요. 만약에 팝업창 같은 걸로 물어보면은 거기에 전환하기라고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전환하기랑 체크아웃이라는 버튼 두 개가 나오는 팝업창이 뜰 수 있는데 그때는 전환하기라고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안 물어보네. 자, 이렇게 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바꾸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떠야 될 상황에서 크롬이 먼저 뜰 겁니다. 자, 다 됐죠? 네. 그럼 이제 깃 SCM 처리하는 깃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깃허브하고 연계되어 있는 요 폴더, 지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요. 이 폴더에서 보기 메뉴 밑에 숨긴 항목을 켜면 보기 보기 메뉴 밑에 숨긴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켜면은 .git이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폴더가 나타나요. 자, 요 숨긴 항목 얘를 보기 메뉴에서 숨긴 항목을 켜고 나면은 .git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나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자체가 포맷됐으니까 아마 개인 작업 폴더 자체도 날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git이라는 폴더를 삭제하면은 이 폴더가 GitHub과의 연결이 끊겨요. 이 .gi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파일을 저장했고 어떤 파일을 삭제했고 어떤 파일을 생성했고 이런 여러분들의 작업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작업했던 버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서 제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를 날려버리면 이제 이 폴더가 GitHub과 상관없는 그냥 독립 폴더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아예 개인 작업 폴더 자체가 날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지울게요. 저도 Git과 관련된 부분은 딱 지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일단은 뭐 사실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요. 어, 인증서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일단 git scm이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요. 일단 git scm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서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인증서 설정 전에 git 번역 설정 명령 프롬프트를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그 사용하는 도중에 그 이메일 주소랑 그 이름 설정해 주세요라고 정보창이 한번 뜨니까 일단은 미리 해놓는 걸로 하죠. 지금부터 소개하는 게 이제 Git 관련 명령어의 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Git SCM은 보통 이제 Git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OS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서 xcode select 빼기 두개 install 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맥이 스스로 설치를 합니다. 이 상태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Git 전역 설정을 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뭘 하냐면은 사용자 정보를 설정을 해요. 자, git config global user name은 그 다음에 본인 이름. 그 다음에 git config global user 이메일은 본인 이메일.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에 요 달러는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하면 되죠. 자,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 플러스 R 눌러서
실행 누르고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git config 글로벌 user.name은 이름은 여러분들 각자 넣으시고 git config 글로벌 user.email은 이렇게 넣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명령어 입력 후 아무런 내용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인증서 생성을 위한 명령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명령은 컴퓨터마다 최소 1회만 수행하면 됩니다. 자, 명령어가 좀 길었죠. SSH 키젠 한 칸 띄고 -t 한 칸 띄고 ED 25519 한 칸 띄고 빼기 대문자 C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넣으면 됐었어요. 자, 요거 명령어를 수행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나오는데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명령어 입력 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엔터 키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안에 .ssh 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자, 여기에 이제 .ssh라는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id ed 2519 그리고 확장자가 pub 인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들이 삭제되거나 폴더가 이 파일들이나 폴더 이 폴더나 파일들이 삭제될 경우 인증서를 새로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한 번씩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명령어를 컴퓨터에서 수행하면은 이런 파일들이 생긴다 그랬죠. 이런 파일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파일은 내가 특별히 지우지 않는 이상 이 컴퓨터에 계속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가 바뀌면 이 파일 없죠. 그럼 그때는 이 명령어를 또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명령어들 다들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셨나요? 네. 자, 요거 필기하시지는 말고요. 필기하지 말고요. 그 명령어 적어드리는 것만 그냥 그때그때 따라오세요. 지금 저도 이거 적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거 그 교환 배포하는 형식으로 PDF로 바꿔서 배포할 거니까 필기하느라고 명령어 그때 못 따라오는 게 더 손해예요. 자, 이제 인증서를 GitHub에 등록을 합니다.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일단은 GitHub에 로그인 하고요. 자, GitHub에 로그인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누르면은 세팅스 메뉴가 나와요. 네, 주소상으로는 github.com 세팅 프로파일입니다. GitHub에 로그인한 후 화면 상단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팅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팅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팅스 페이지 맨 왼쪽에 보면은 SSHN GPG 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등록돼 있던 그 인증서 파일들이 쭉 있는데 지금 저도 3층의 강의실에서 하나 했고요. 디폴트 키라고 돼 있는 건 저 집이고요. 여기 남펫 IP챗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외주 개발을 했었던 그 사무실에 등록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501호 강의실인데 조금 전에 제가 501호 강의실 키를 지웠어요. 새로 만드느라고. 그럼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안 쓰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건 지우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501호 강의실에서 계속해서 GitHub 연동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여기 더 이상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인증서 파일을 지우고 가야 되는데 안 지우고 가.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컴퓨터에서 누군가 여러분 GitHub하고 연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한 거 누가 다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안 지워도 된다, 안 지우고 가도 된다고요. 왜냐? 여러분들이 GitHub 사이트에서 요 파일만 지워버리면, GitHub 사이트 요거 지우면, 컴퓨터에서 저장돼 있던 인증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를 안 지워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값을 지워버리면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이 SSH 키 버튼을 누르고요. 자, 입력할 때 타이틀은 그냥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은 그냥 아무 내용이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적고 있어요. 페이지 이동 후 내용 입력, 타이틀 아무 내용이나 입력.
그 다음에 키스라고 되어 있는 드롭다운 있어요. 이거는 기본값 유지하시면 되고요. 키 타입.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키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키는 생성된 인증서를 보면은 확장자가 PUB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메모장을 실행해도 좋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도 좋습니다. 이 PUB 파일을 메모장이나 비주얼 스튜디오에 끌어다 넣으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려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 파일의 내용을 복사해서 웹페이지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add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 확인하려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여기는 파일의 내용을 복사 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한 과정은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 매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은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 매번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인증서하고 연결된 파일이 컴퓨터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컴퓨터 바뀌었다며요. 그러면은 그 인증서는 쓸모가 없다니까? 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하고 GitHub에 있는 그 내용이 짝이 맞아야 돼요. 그 짝이 안 맞으면은 한쪽만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컴퓨터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그 .ssh 폴더가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GitHub에 등록된 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GitHub에 기존에 실습하던 내용이 들어있을 테니까, 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정은 굳이 또 진행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별로 세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때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GitHub의 저장소를 또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어떤 내가 작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플러스 버튼 밑에 New Repository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기존에 수업하던 작업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GitHub에 내가 따로 올리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과정을 따라오셔야 돼요. 플러스 메뉴 밑에 New 레파지토리를 누르세요. 자, 새로운 작업 시작하기입니다. GitHub에 새로운 저장소 생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장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소스 코드 전용 웹하드라고 생각하면 좀 접근이 쉽다라고 했죠. 자, 이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 요거 누르면 나오는 뉴 레파지토리예요. 요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서 그냥 주소를 적었고요. 여기 나오는 항목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레파지토리 네임, 저장소 이름이에요. 자, 레파지토리 네임, 이거는 저장소 이름이고요. 영문, 플러스, 자, 플러스, 언더바. 조합으로 생성하시면 돼요. 인터넷 주소가 될 이름이기 때문에 한글 쓰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레파지토리 네임이고요. 디스크립션,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간단한 설명이고요. 디스크립션은 간략한 설명, 선택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과 프라이빗 중에 선택하는 거.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중 선택하는 거. 퍼블릭은 공개용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다른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나만 열람할 거냐, 이게 차이니까, 뭐 내가 공부하는 거 남들한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열어두시고요. 나는 좀 남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프라이빗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수업에서 진행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용으로 작업하는 결과물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의 작품을 작업한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 취업이나 이직을 나중에 취업 후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동안 열어놓으세요. 퍼블릭으로. 왜냐면은 대부분의 그 면접관들이 코딩 쪽은 깃허브에다 다 방문을 해봐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 깃허브이 본인들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해요. 자소서는 진짜 아무도 안 읽어요. 코딩하는 사람은. 못 믿겠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눈치 한번 쓱 봐봐요. 면접 보다 보면 대충 감이 와. 쟤 하나도 안 읽었구나 싶은 거. 분명히 자소서에 써놨는데 그거 나한테 질문한다니까. 안 보는 거야. 근데 깃허브는 봐요. 없죠. 프리랜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이 된 사람들도 중요하긴 한데, 왜 요즘 보면 프리랜서들 그 구인구직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일을 거의 받지는 못해요. 프리랜서는 거의 인맥이에요. 어, 프리랜서 더 힘들어. 어? 아니, 더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돼. 만약에 10명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해도 그걸 혼자서 다 떠안아야 돼요. 일단 작업량이 일반 회사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1도 없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프리랜서는 근무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출근 퇴근 그런 게 없어. 그냥 눈 뜨면 그 자리가 회사고 내가 졸릴 때 눈 감으면 그게 퇴근이야.
그쵸? 프리랜서는 사무실이고 컴퓨터고 그런 거 다 자기가 써맞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연말정산 안 되고요. 연말정산은 직장인만 됩니다. 4대 보험 안 돼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남들보다 2배 이상 내야 되고요. 직장인들이 4대 보험이 좀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 납부가 좀 싸요. 왜냐면 법적으로 회사가 절반을 내주게 돼 있거든. 근데 프리랜서는 본인이 혼자 다 내야 돼. 회사 다니는 애들 의료보험만 15만 원 낼 때 나는 4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세금이 더 나가. 연말정산 안 하는데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1년치 낼 세금을 매년 5월 달에 한 방에 내요. 제가 종합소득세 세금 제일 많이 내본 게 1600만 원. 세금으로. 한 해 동안 소득이 한 3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이 한 1000 얼마가 나오더라고, 다음에 5월 달에. 눈 뒤집어져요. 음. 프리랜서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생활계획표를 짜서 그거에 대해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고는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누가 옆에서 잔소리도 해주고 그래야 내가 움직이는 타입이다. 난 뭐 잠도 잘 못 이기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속편해요. 무엇보다 실무 경력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프리랜서 시작하는 게 가장 나아요. 그 이전에는 경력 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은 뭐 지금은 무시해도 돼요. add readme 파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중에 추가해도 되고요. git ignore 것도 나중에 따로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라이센스. 이게 뭐 오픈소스 라이센스인데 사실 뭐 우리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뭐 라이센스를 내걸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드는 건 아니니까 사실 막 전 세계 몇 천만 명이 쓰는 그런 오픈소스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뭐 라이센스 같은 거 주장 안 하셔도 돼요. 네. 뭐요 정도만 지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소가 생기죠. 자,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저장소 주소는 저장소가 생성되면 주소는 git github.com 본인의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뒤에 저장소 이름 레파지토리 네임이라고 적은 거 있죠? 그거 .git의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의 작업물, 내 컴퓨터에서 진행 중인 작업물을 저장소에 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저장소에 올리려면 내 작업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야 되죠. 작업 폴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여는 방법이 명령 프롬프트 기본 그냥 열면은 근데 제 컴퓨터는 포맷이 안 됐는데 왜 제 거도 다 리셋이 돼 있을까요? 화면 배경은 흰색, 화면 텍스트는 까만색. 자, 명령 프롬프트를 그냥 시작하면 여기 나오는 게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폴더 위치예요. 유저스 밑에 지금 사용자 아이디로 돼 있는 게 사용자 홈 폴더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내가 지금 어느 폴더에 있는 건지 감이 잘 안 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 한 칸 띄고 점이 뭐라고요? 상대 경로에서 현재 폴더. 현재 폴더를 열어라라는 명령이니까 요거 내리고 엔터 치면은 내가 명령 프롬프트에 있는 폴더가 이렇게 열려요. 맥 쓰시는 분들은 오픈 한 칸 띄고 점이에요. 그럼 똑같이 폴더가 열려요. 이걸로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열면 돼요. 헷갈리는 동안은 그렇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작업 중인 폴더, 만약에 D 드라이브 안에 어느 폴더 안에 어느 폴더, 이런 폴더 안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이렇게 각을 잡아놨다. 얘는 지울게요. 작업할 각을 잡아놨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를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요 폴더 경로 나오는 곳, 여기 오른쪽 빈칸 클릭하면은 이렇게 입력 형태로 바뀌는데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cmd 엔터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그 위치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꿀팁인데 윈도우밖에 안 돼요. 맥은 이게 없어. 왜냐면 맥은 이거 입력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맥 쓰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못 써요. 맥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터미널 명령으로 cd 해갖고 직접 다 이동해야 돼요. 폴더에서 cmd 열기? 네, 폴더에서 윈도우 맥에서는 cmd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쓸 텐데. 그거 깔면은 돼요. 앱스토어에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설치하면은 그게 될 텐데. 근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거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배제를 한 거고, 운영체제 단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만. 그 이후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나도 내가 맨날 쓰는 거밖에 모르니까. 어쨌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폴더를 깃허브에 등록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요건 이게 명령어들 순서대로 입력하면 돼요. 첫 번째가 git init, 그 다음에 git branch m main, 그 다음에 git add a, git commit m, 간단한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 거죠. 간단한 코멘트.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등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it remote add origin, 그 다음에 저장소 주소. 저장소 주소는 요 형식이에요. 그리고 git push post state of stream origin main. 요 명령들을 차례로 수행하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게 깃허브로 최초로 변송이 되죠. 이 과정을 수행하면 내 컴퓨터에 현재 작업 파일들이 깃허브에 업로드 됩니다. 이후 컴퓨터의 파일들은 삭제돼도 파일들이 삭제돼도 언제든지 깃허브로부터 다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인 거죠. 컴퓨터가 새로 설치되는 바람에 내 컴퓨터에 있는 작업물들이 날아갔는데 이미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한테. 다시 받으면 되죠.
자, 다섯 번째. 새로운 컴퓨터에서 기존 작업 계속하기. 일단은 컴퓨터가 새로 바뀌었으면은 앞에서 말한 1번, 2번, 3번 과정까지는 일단은 새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샵 01부터 샵 03까지 선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소스가 위치할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 파일을 다운받고 싶은데 그 작업 파일이 어디에 생성되면 좋겠다 싶은 위치에서 만약에 바탕화면을 생겼으면 좋겠다 하시면 바탕화면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cmd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열면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폴더 밑에 데스크탑 생기죠. 예. 아무 폴더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git 클론 그리고 저장소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제가 작업하던 게 저장소 주소가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요거죠? 자, 요 주소. 그럼 이제 git 클론 한 다음에 저장소 주소 이렇게 쭉 입력하고 나면 엔터 쳤을 때 임금사를 새로 등록하면은 이게 뭔가 물어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계속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접속을 계속하기 원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복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명령은 이거였죠. 이건 이제 개인차가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코딩을 공부할 때 실력이 빨리 늘고 안 늘고의 차이가요. 영어에서 와요. 영어에 쫄지 마세요. 이게 이런 메시지 같은 거 나왔을 때 영어면은 그냥 무조건 읽어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사실 파탄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좀 아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제 그 랭귀지 능력이 좀 되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실력 향상이 빨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에러 메시지들 HTML, CSS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다음 달부터 겪게 되는 모든 문제 상황이 영어로 나오고 해결 방법도 영어로 제시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서 내가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안 되네 하고서 될 때까지 그 강사님이 준 학습 교환하고 비교하면서 어디 오타 있나 없나 틀린 그림 찾기 하느냐. 그 차이가 진짜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메시지들 저도 영어 못해요. 나도 수능 때 영어 반타작밖에 못했어요. 근데 얘네가 어휘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 그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어떤 의미인지 단어 몇 개만 볼 수 있어도 충분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메시지 나오는 거는 무슨 뜻인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저 진짜 영어 자신 없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랑 일상 대화에서 쓰는 영어는
맥락이 완전 달라요.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거. 자, 여러분, 그, 정의가 영어로 뭐예요?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개발자들은 다 디파인이라고 해요. 정의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문과적 마인드야. 저도 그 유튜브 보고 당연히 디파이니드라고 했는데, 저스티스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었어, 나도. 이게 일상 대화랑 개발자들이 쓰는 용어가 완전 달라요, 진짜. 같은 단어라도 해석 자체도 다르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전문,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은 일단은 이 1번, 2번, 3번까지는 컴퓨터가 바뀌었을 때 진행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부터 진행한 건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작업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를 가정하고 진행한 거지. 지금 우리는 기존에 작업하던 거를 이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죠. 4번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한 번도 기세 연결했던 적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PC에서 GitHub에 등록된 작업을 가져오는 거예요. 혹은 기존의 컴퓨터에서 내가 GitHub하고 연계되어 있는 폴더를 삭제했을 때도 이 과정을 진행하면 되죠. 기존에 작업을 진행하던 PC에서도 GitHub과 연결된 폴더가 삭제된 경우 이 과정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케이스죠? 간단해요. 이게 지금 5번이네요. 여기 적혀 있네. 그럼 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른 PC인 거죠. 기존에 쓰던 PC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인증서를 이제 GitHub에다가 전부 등록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GitHub에서 저장소 주소 일단 확인하시고, 근데 저장소 주소 확인할 때 여기 SSH로 채팅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주소 시작할 때 HTTPS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git@github.com 요걸로 가는 겁니다. 요 주소를 가지고 그 작업 결과물이 생기면 좋겠다 싶은 폴더. 네. 저는 바탕화면에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바탕화면에서 cmd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 열었고요. 그 다음에 git@github.com 본인 아이디. 이 과정에 띄어쓰기 1도 없습니다. 슬래시 그 다음에 본인의 저장소 이름이면 되죠. 이거 외우기가 번거로우면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면 돼요. 대신에 앞에다가 git 한 칸 띄고 클론은 붙여줘야 되죠. git 클론 그 다음에 복사한 주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요 저장소의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폴더가 생기고, 네. 이렇게 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은 GitHub에 있는 파일들이 내 컴퓨터에 싹 복사가 되니까 이제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이 폴더 만들 때 물론 과목 단위로 내가 폴더를 따로 만들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과목 단위로 저장소를 내가 따로 만들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뭐 개인 선택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폴더 같은 거 관리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제가 초반에 이제 컴퓨터 기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진행할 과목들을 미리 폴더를 다 만들어 놨었죠. 그 중에서 A번 HTML, CSS 폴더에서 단원별로 지금 내용을 진행하고 있던 참이고요. 요게 끝나면 B에서 또 뭔가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각각 비어있는 폴더는 깃허브에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폴더 안에 뭐라도 그냥 파일 아무거나 하나 입력해서 넣어놓으세요. 라고 해서 각 폴더마다 readme.md라는 파일 하나씩 만들고 아무 메모장 파일이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뭐 아니면 그림 같은 거 하나 짤방 하나씩 넣어놔도 돼요. 폴더가 단지 비어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멘트 넣은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 HTML, CSS 이 폴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동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깃허브에 등록된 작업을 가져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학원 컴퓨터 PC에 깃허브로부터 클론 그리고 두 번째는 집 컴퓨터에서 깃허브로부터 클론 혹은 뭐 집 컴퓨터가 아니면 개인 노트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군데의 클론을 받아놔도 된다. 왜냐면은 깃허브에 등록된 이후부터는 깃허브 사이트가 원본이지 여러분 PC에 있는 게 원본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곳에 그래서 명령이 클론이에요. 복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역을 깃허브에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 내역을 업로드 대기 상태로 등록하는 건데 명령어가 git add a, git commit m 그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 요거였고요. 이 명령은 실제로 파일이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업로드 대기 상태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이므로 몇 번을 수행하더라도 이후 일괄 업로드하게 됩니다. 한 번에 업로드 되는 거지 이 과정은 몇 번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로드 대기 상태의 내용들을 깃허브에 전송하는 건데 git push origin main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작업한 게 깃허브에 쭉 하고 업로드가 돼요. 자, 이 과정을 통칭 푸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학원 컴퓨터에서 내가 오늘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푸시한 내용을 내려받는 방법 git pull origin main
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학원 컴퓨터에서 요 과정을 했다. 그럼 집에도 클론 받아놓은 게 있다면 클론 받은 거에서 요 명령을 수행하면은 학원에서 그날 내가 연습한 게 집으로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add, push 요게 한 세트고 풀 받는 게 다운로드 받는 거. 요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학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요 세 개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다음날 집에 가서 전날 실습한 거를 받아볼 수 있다. 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이 순서가 어디가 꼬이면, 그래서 그 업로드 하면서 이제 이전에 작업한 어떤 파일을 덮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GitHub은 스스로 그 전송을 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GitHub이 좀 어지럽게 표시해 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은 그 전에 수업 영상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클론 받는 거, 그죠? 네, 클론 받으면 깃허브에 있는 거 전부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기존 실습물 딱 세팅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진행하던 우리 HTML 이야기 이어서 넘어가 봅시다. 어제 우리가 그 플루트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특성, 플루트 레프트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플루트가 라이트로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박스를 이제 지정된 곳에 고정하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쫙 밀려서 올라오는 게 기본 특성이었어요. 근데 플로트를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여기에 내가 플루트를 줬다. 그러면은 부모 요소가 끝나기 전에 사용한 플루트를 오프시켜야 온전하게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 클래스,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를 소개했고 대부분 애프터를 통해서 사용을 하죠. 뭐 이제 중첩 관계의 태그 구조에서 플루트가 쓰일 때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자식한테 플루트가 쓰이면 부모 안에서 어딘가 플루트가 오프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걔를 감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에서 이제 클린, 플루트 논, 클리어 보스 뭐 이런 처리하는 거는 부모 태그가 온전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까지 이야기하고 어제 수업이 끝났죠. 밑에 있는 요 div가 계속해서 위에 겹쳐서 올라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제 어제 이제 플루트라고 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그 특성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엔 HTML 태그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 플루트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볼게요. 자, 예제 파일은 어제 다 제시가 됐고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태그한테 id성이 컨테이너인 요소한테 넓이 800, 테두리 적당히 주고 여백 주고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요 바깥에서 div 태그 5개를 감싸고 있는 항목이에요. id 컨테이너죠. 클리어라는 클래스는 미리 줘놨어요. 이따가 쓸 거라서. 지금 여기서 요 바깥에 있는 요 회색 점선이 지금 컨테이너죠. 누가 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항목들을 감싸고 있는 용도의 HTML 태그는 꼭 무슨 컨테이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1, 2, 3, 4, 5, 5개가 있는데 이 5개한테는 배경 색깔만 서로 다르게 해서 좀 눈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놓고요. 사이즈는 전부 똑같이 줬습니다. 다 똑같이 쪼르륵 나열되어 있죠? div 태그 자체는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나열되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박스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요. 자, 얘가 플루트 레프트가 걸었으니까 박스 1은 밑에 있는 애들을 끌고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직 저장 안 했어요. 박스 1한테 플루트 레프트를 부여하면 얘가 이제 왼쪽 고정이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 옆으로 끌고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파랭이는 얘는 이 자체가 문단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 스스로 한 줄을 온전하게 차지하고 싶어서 버틸 거라고요. 근데 이 핑크 박스는 얘도 끌고 올라오려고 하고 얘도 끌고 올라오려고 하고 얘도 끌고 올라오려고 하고 얘도 끌고 올라오려고 해요. 계속 밀리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계속 밀면. 사람 4명이 줄 서 있어요. 4명이서 다 한 방향으로 밀어.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밀리죠.
그래서 얘는요, 실제로 얘도 밀려요. 그래서 짜부돼요. 파란 박스 없어졌죠? 잘 보세요. 짜부돼서 여기 글자 겹쳤죠? 이태원 참사가 비슷한 게 발생을 해요. 어, 네, 그 얘기가 이렇게 유익거리로 쓸 얘기는 아니지만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서 썼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박스2한테도 플루트 레프트를 주면은 지금 짜부돼 있는 애가 왼쪽으로 고정되려고 하는데 벌써 자리가 차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누군가 자리를 흥정했으니까 활행이는 그 옆자리 가서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짜부돼 있던 애가 여기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자리가 차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짜부돼 있는 파랭이는 그 옆에 가서 자리를 고정을 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밀려 올라오죠. 근데 이 초록이도 또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주황색한테 초록색이 짜부될 거예요. 여자. 파랭이가 이렇게 하고 여기가 겹쳤죠. 자, 그럼 그 다음 애한테 또 플루트 레프트 주면 이번엔 주황색이 여기를 차지하러 올라갈 거고 또 뭔가가 짜부되겠죠? 짜부되고 초록색 들어가죠. 그 다음 거한테 플루트 레프트 주면 자, 또 하나가 여기로 올라가고 그 밑에 있던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는 애가 없으니까 짜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위에서 네 마리가 끌어당기는데 혼자 버티는 거야. 버틸 재간이 있어요? 그냥 짜부 되는 거지. 박스가 없어지고 글자만 겨우 살아남았죠. 그럼 이제 얘한테도 플루트 레프트 주면 왼쪽에 가서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싶은데 투자한 것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했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선착순인 거지. 자, 그럼 이게 박스 1, 2, 3, 4, 5가 전부 플루트를 가졌죠. 플루트를 가진 박스를 부모가 감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회색 박스는 지금 여기 접혀 있죠.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회색 박스가 끝나기 전에, 얘가 끝나기 전에, 그 끝나기 전이라는 거를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앞에서 쓰인 플루트 속성을 오프시키면 된다. 컨텐트는 땡땡 이렇게 하면은 비어있는 인라인 요소를 삽입한다 그랬고요. 걔를 디스플레이 블록. 왜냐면은 플루트 관련된 속성은 블록 레벨한테만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클리어 부스. 이전 예제는 플루트 논까지 같이 줬거든요. 원래 근데 FN대로 하면 플루트 논은 안 줘도 돼요. 클리어 부스. 양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플루트 레프트와 라이트를 오프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정석인데 제가 해봤더니 플루트 논을 안 주면은 안 먹는 웹브라우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옛날 브라우저라서 요즘 안 줘도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온전하게 감싸지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은 박스한테 플루트를 전부 똑같이 부여하면 얘네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아까랑 똑같이 재현을 할 건데 클리어도 미리 줘놓을게요. 아까랑 똑같이 재현을 할 건데 이번에는 박스 1부터 5까지 사이즈를 서로 다 다르게 줄게요. 자, 사이즈를 서로 다 다르게 줬습니다. 아까 것처럼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아까 거 사이즈가 다 똑같았죠?
아까 앞에 예제가 사이즈가 전부 똑같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 해준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DIV한테 플루트 레프트, 그럼 이 5개가 플루트 레프트를 다 똑같이 먹잖아요. 아까는 하나씩 따로따로 준 건데,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준 건데,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면은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도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똑같은 특성을 갖는 거죠. 여기서 하나씩 따로따로 한 이유는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코드를 짤 때 일단 지금은 어떻게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좋은 코드, 나쁜 코드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세요. 근데 이제 내가 서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길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더 빨리 갈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데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걸어갈지 뛰어갈지 자전거를 탈지 자가용을 끌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탈지, 즉 코드의 효율성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게, 코드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인 코드냐? 처음에는 저거에만 포커스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든 중복 코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면 이게 보통 코드 효율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벌써부터 이거 생각하면 많이 힘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앞에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인지했죠? 자, 그럼 이렇게 다 아까처럼 들어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박스한테 사이즈를 주면은, 이게 점수가 똑같네. 점수가 똑같을 때는 밑에 있는 애가 앞에 거를 덮어씁니다. 얘랑 지금 점수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밑에 게 덮어 쓰는 거예요. 아직 저장을 안 했는데 핑크 박스한테 넓이 800에 높이 100이라고 줬어요. 일단 높이는 기존 거랑 똑같은데 넓이가 800으로 늘어나요. 핑크 박스가 넓이가 800으로, 이 전체 넓이가 800이었거든요. 부모가. 그럼 핑크 박스 혼자 부모 한 축을 다 먹고 가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핑크 박스가 살찐 거야. 밀려서 내려온 거죠. 자, 이번엔 파란 박스가, 이게 지금 넓이가 하나가 200인데 넓이는 그대로 돼 있는데 아래로 키가 좀 커요. 밑으로 300이 100에서 300이 됐으니까 밑으로 길어졌죠. 이게 파란 박스가 아까 전체 넓이가 80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파랭이가, 얘가 넓이가 200이고요. 높이가 300입니다. 근데 초록이가 넓이가 600이 되라고 명령을 또 내렸어요. 그럼 요만큼이 600이니까 초록이가 남은 공간을 다 먹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150이 됐어요. 옆에 있는 애가 300인데 그러면 여기 반 정도 오겠네요. 초록이가 이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대로면은 초록이가 이만큼을 차지했으니까 그 밑에 가서 자리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로 와야 되는데 파랭이가 지금 이 자리를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요. 파랭이가 먹고 있는 자리는 어쩌지 못하고 그 빈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제 주황이 300에 150. 자, 초롱이가 넓이가 600이었으니까 300이니까 반 정도 오겠네요. 노랭이도 300에 150. 그러면 이렇게 딱딱 채워지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는 건 한마디면 돼요. 박스한테 전부 다 플로트를 같은 방향으로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테트리스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래로만 불바꿈만 되던 div 태그를 가지고 화면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각각의 div 안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화면의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보통 레이아웃 잡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짜고짜 코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을지 레이아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잡을지 보통 네, 제가 인터넷에서 급하게 검색한 건데 이렇게 먼저 스케치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코딩 딸기 안 넣는 사람의 첫 번째가 일단 영어 나오면 읽어보진 않고 지나간다 그랬죠? 두 번째가 자기가 뭘 만들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코딩이 아니고 주먹구구예요. 이것도 공학이잖아요, 코딩도. 설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죠. 설계도 별거 아니에요. 이게 설계지. 이거 화면 레이아웃 설계라고 해요, 실제로. 어. 실제로 제가 신촌점에 있을 때 학생들 그 작업 처음에 제가 받았던 과제물이 이거였어요. 각자 종이에 그려서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가 첫 번째 과제였어요. 여기에다가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요거였던 거죠. 이제 기성 웹페이지를 따라서 작업한다면은 이걸 보고서 어떤 식으로 내가 화면 영역을 나누겠다 이렇게 그려보라는 게 이제 과제물이었거든요. 그게 완성된 페이지가 이건 거고요.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가나? 시간이 벌써 9시네. 자, 7번, 8번 이제 먼저 진행합시다. 시간이 오늘 조금 할애가 좀 그런 애매하니까 9시 25분에 시작할게요. 20분이면 될까요? 너무 타이트해? 25분 남았어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은 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 영역을 나누는 연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형태의 화면 구성이 이런 형태입니다. 화면 영역을 나눌 때 일단은 브라우저가 생겨먹은 게 아래로 길게 생겨먹었으니까 일단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도중에 옆으로 이렇게 틀면 안 돼요. 일단은 한 방향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위, 가운데, 안에, 아래 이렇게 한 방향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박스 안에서 영역을 또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요. 여기는 옆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옆으로 나눠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나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각각의 박스 안에서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한 요만한 것만 놓으면 된다. 여기는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놔서 메뉴를 놓을 거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눈다. 그럼 이제 이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나눌 거다.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실제로 나누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놓고 가운데에서 하나, 둘.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div 태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div 하나, 바깥에도 div, 얘도 div, div. 요 div 두 개는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얘도 div.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요 전체를 감싸는 div를 하나 보통 더 넣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웹페이지가 양쪽 옆을 가득 찬다. 웹페이지의 한쪽 그 면을 가득 찬다라고 하면은 얘가 넓이가 100%가 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가로 넓이가 화면을 다 채우지 않고 좀 고정된 사이즈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얘만 고정된 사이즈를 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도록 돼 있으니까 이 각각의 영역들한테 일일이 사이즈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컨테이너, 아이고, 이 컨테이너를 하나 잡아놓고 이 안에 상단 영역, 중앙 영역, 하단 영역 이렇게 3단으로 div를 나눠놨고요. 그리고 화면 안에 왼쪽하고 오른쪽 보통 이렇게 왼쪽에 메뉴 들어가는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불러요. 사이드바랑 내용 영역을 넣기 위해서 div 태그를 2개 더 넣는 겁니다. 그래 봐야 지금은 그냥 div 태그만 놓은 거니까 브라우저 화면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화면이 어떻게 구성돼야겠다 라는 거를 이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스케치 구조에 입각해서 div 태그를 이렇게 배치했다면 CSS 쪽에서 각각의 이 박스에 대한 레이아웃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모든 태그한테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태그가 고유의 마진과 패딩 값을 가져가는데 그 사이즈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태그의 여백을 0으로 끕니다. 그럼 바짝 붙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HTML하고 바디 태그한테 높이값 100%.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안 줘도 되긴 하는데 그래야 이제 화면 세로로 가득한 페이지가 만들어지니까요. 자, 컨테이너 넓이는 800픽셀,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그러면 800픽셀짜리가 가운데 오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컨테이너의 영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임시로 배경 색상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 색깔을 줘서 영역을 내가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거는 레이아웃 잡는 게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 코드는 다 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탑 헤더, 요 위에 박스죠. 위저스도 오토라고 하면은 부모를 가득 채우는 거죠. 실질적인 100%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100픽셀. 상단 영역이 요만큼 자리를 차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컨텐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요. 자, 보통 가운데 영역은 큰 부모를 채우는데 높이는 내용이 많아지면 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페이트라고 하면은 이건 고정 사이즈죠. 상단 영역하고 하단 영역은 보통 사이즈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페이트를 주는데 이 컨텐츠 영역은 민 페이트. 그럼 최소 300. 내용이 많아지면 같이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푸터. 배경 색깔 주황색으로 주고 바로 가득 채우고 높이는 80. 자, 이렇게 주고 나면 이제 아까 여기 회색으로 컨테이너에 회색으로 줬었던 요 색깔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가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배경 색깔을 빼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본문 영역. 요 본문 영역을 넓이 640에 배경 색깔 노란색으로 줬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플루트 레프트. 그럼 이 사이드바는 끌려 올라오는 힘이랑 버티는 힘이 충돌되니까 찌그러든다 그랬죠. 지금은 딸려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민 헤이트 300. 최소 높이 300. 그 다음에 사이드바도 나머지 공간 높이 160, 배경 색깔 파란색. 아, 사이드를 주니까 이제 버티네요. 플루트 레프트 주면은 같이 오겠죠. 640에 160이면 도합 800이잖아요. 부모 사이즈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민 헤이트 300. 얘도 최소 300. 이렇게 해서 파트리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는 사이드바가 왼쪽에 오면 좋겠는데요. 그럼 태그 순서를 바꾸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영역을 배치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플루트 잡고 플루트 잡고 두 개가 넓이가 부모를 가득 채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제가 요 컨텐트가 지금 여기입니다. 컨텐트 영역한테 보더를 줘볼게요. 보더 5픽셀 다티드 레드라고 주면은 자, 일단은 빨강색으로 이제 선이 생겼고요. 그럼 이제 10픽셀만큼 공간이 좁아진 거니까 임시로 사이드바의 공간을 20을 줄일게요. (50을) 줄여도 되려나? 자, 이렇게 부여하면 노란색하고 파란색의 넓이가 가로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은 원래 이 두 개를 감싸지 못해야 돼요. 지금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얘네 두 개 넓이가 그냥 꽉 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빨간색 선이 이 양쪽 박스 두 개를 감싸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밑에 있는 하단 영역이 위의 영역을 침범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자, 다시 코드 되돌릴게요. 그래서 플루트를 썼으면 이 두 개한테 플루트를 썼죠.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 즉 컨텐트한테 플루트에 대한 오프 시키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넣기 위해서 클리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최종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플루트를 써서 레이아웃을 잡는 거는 비교적 좀 고전적인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디스플레이에 플러스라는 특성을 주는 방법을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코드 작업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일단 어떤 거 하나가 좀 신기술이고 누가 이거 좋다라고 하면은 다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두를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게 심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코딩 수업하면은 이제 자바 백엔드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전부 다 프론트엔드 배운다고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종의 유행을 따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근데 사실 프론트엔드 코딩이 진입 장벽이 제일 쉽기는 해요. 그래서 뭐 딱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프론트엔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물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는 게 모든 기술이 익숙하다라고 하면 플렉스를 쓰는 게 좀 더 코드가 더 효율성이 좋고 깔끔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접근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는 오늘 본 플렉스보다는 좀 더 쉬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없더라도 플루트만으로 옛날부터 잘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요것만 먼저 연습하신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오늘은 요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플루트를 활용을 해서 갤러리 형태의 UI를 만드는 거, 마지막 예제. 예, 요거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예제가. 네, 요거 보고, 그다음에 포지션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각자 자리 정리는 적당한 시간에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